이어서 이제 국부 틀림은 어느 일정 부분의 이제 틀림을 우리가 이제 장대레일의 횡장력이 약할 때 개강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일부분이 틀려지는 이제 레일 장추라고 연결되는 이런 분들이 국부 틀림이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그 도면을 설명을 하도록 하고 궤도 정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궤도 틀림, 뭐 개관, 수평, 방향, 고저, 복합 이런 것들이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보수해지는 작업의 총칭을 우리가 궤도 정정이라고. 균형 캔트는 이제 곡선에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곡선 외측 레일을 높여주는 뒤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캔트는 우리가 이제 곡선을 통과할 때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 이제 원심력이 작용하고 구심력이 작용하는데 원심력에 의해서 외측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너무 좀 과장되긴 하지만 이제 뭐 화물이 이동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만 차량이 전복되는 그전에 외국에서 곡선 구간의 통과 속도가 제한돼 있는데 미국인가 어디에서 이제 과속을 해서 그 차가 전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탈선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탈선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승객들이 좀 불쾌감, 뭐 원심력이 작용하는 쪽으로 쏠림 현상.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힘이 많이 작용하게 되면은 궤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편마모도 많이 생길 뿐더러 궤도 파손이 많이 오고 궤도 틀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적정 캔트 이 부분 있죠 H 이걸 우리가 이제 캔트량이라고 하는데 내측 레일을 기준으로 외측 레일을 높여주는 그래서 이제 이 중력의 중심을 이렇게 궤도 중앙으로 오도록 이렇게 캔트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궤도 중심 간격 우리가 이제 복선에 해당되는 거죠. 복선에서는 뭐 2복선도 있고 3복선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이렇게 복선이 있을 때 뭐 이게 이제 상선이고 하선이고 그 이제 선로 중심이죠. 센터에서 이쪽 센터까지의 중심 거리 이거를 궤도 중심 간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열차가 교행하면서 접촉하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문제는 이제 우리가 300km로 가면서 좌우 열차를 지나가면서 약간 흔들리거나 하면 승객이 또 이제 불쾌감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준을 이제 마련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본선 우리가 정거장 외 구간을 본선이라고 정거장 내에 있는 것을 구분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정거장 외의 궤도 중심 간격을 우리가 선로 유지관리 지침 11조에 나와 있어요.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뭐 200, 300거든 4.5 이상 메타 그다음에 속도도 4.3, 4.0. 그래서 우리가 경부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초창기에 너무 좀 한 5m로 좀 크게 해놨고 호남고속철도는 좀 우리나라 기술로 해서 이거를 좀 줄였어요. 4.8인가로 줄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궤도 간격에 따라서 노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궤도가 폭이 5m냐, 뭐 4m냐에 따라서 그러면 토공은 뭐 별로 문제 없지만은 건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교량 터널은 이 폭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정한 궤도 중심 간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특히 이제 곡선 구간,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확대 치수가 있어요. 건축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선로가 있으면은 이게 곡선일 때 이쪽으로 차가 쏠리게 되면은 이쪽 공간이 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R분의 5만 이만큼 더 확대를 해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직선하고 달리 곡선에서는 EW만큼 W는 R분의 예를 들어서 500 곡선 방향이 R 500인 경우에 나누면 이제 100mm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cm. EW니까 20cm만큼 더. 그래서 여기 폭이 뭐 4.5m 하면은 곡선과 플러스 0.2. 그래서 4.7m만큼 더 확대를 해준다. 그 터널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는 또 공간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EW만큼 더 필요하다. 궤도 틀림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궤도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까 했지만 이제 콘크리트 도상보다 자갈 도상 궤도는 하중에 의해서 궤도 틀림이 발생이 되고 상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불안정한 구조물이죠. 그래서 이제 각 부위가 차가 다니면서 변형 또는 변이가 오는데
일단 한계가 초과하게 되면은 뭐 승차감도 그렇지만 이제 탈선 사고를 이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틀림에는 5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간, 트랙 게이지, 그다음에 이제 수평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저, 방향, 평면성, 이제 트위스트라고 하는 복합적으로 평면성 틀림은 수평도 틀리고 고저도 틀리고 방향도 틀린 이렇게 종합된 거 뒤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개간 틀림은 뭐 지금은 이제 개간 틀림이 그 침목에 의해서 개간 틀림이 있는 경우는 없는데 그 종전에 목침목을 쓸 때는 목침목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부식이 돼서 우리가 개못으로 박아놓은 게 이제 횡저항력이 약해지면서 개간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전부 이제 콘크리트 침목으로 돼 있어서 딱 체결구에 의해서 개간이 확대되지 않도록 딱 픽스가 돼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확장되는 건 없고 다만 내일의 마모에 의해서 편마모에 의해서 아까 편마모 얘기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개간 측정치가 여기인데 이만큼 이제 넓어지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이제 개간 틀림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레일 마모에 의해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 표준개간 직선부에서는 표준개간 유지가 돼야 되고 곡선부에서는 슬랙이 있어도 이 슬랙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만큼 더 기준을 해서 어느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틀림인 경우에는 주행 차량이 사행동을 일으키고 심하게 크게 우리가 보통 한 10mm 뭐 이상 확대가 되면은 차륜이 빠져서 탈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단면, 레일의 단면, 레일 두 정면으로부터 14mm 하방 이 부분에 이제 레일 두 부면하고 차륜하고 닿는 면이라 해서 이 부분에서 반대편 같은 위치의 최단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거보다 크면은 플러스, 작으면 마이너스. 보통 우리가 한 10mm 정도보다 크고 마이너스 2mm 이제 보수 기준 이렇게 요즘은 조금 앞에서부터 세분화돼 있어서 준공 기준, 뭐 보수 기준 이렇게 나눠놨죠. 근데 2m마다 측정을 하고 사고 지점이 1m마다 측정들 디테일하게. 그래서 개간 틀림은 주로 아까 얘기한 레일 편마모, 그다음에 혹시 체결 장치가 이렇게 밀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없다고 보여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개간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확대가 되는데 축소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렇게 차가 계속 다니는 후로우 레일에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그다음에 침묵을 직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사지게 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또 개간이 축소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뭐 이론상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이런 현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좀 틀렸는데 16mm가 아니고 14mm 단면 위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평 틀림. 이건 좌우 레일의 직선 같으면은 수평이 돼야 되는데 한쪽이 높거나 낮다 이거죠. 그러면은 직선에는 근데 곡선에 이제 켄트가 있기 때문에 켄트량을 감안을 해줘야 되죠. 좌우 수평이 돼야 되는데 직선 구간에서 한쪽이 높거나 낮다. 그래서 이제 좌우측 레일의 높낮이를 측정을 하는데 직선부는 좌측 레일을 기준으로 하고 곡선부는 켄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내측 레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쪽 레일이 기준에서 높은 거를 플러스 낮은 거를 마이너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2m마다 하고 사고는 1m. 이건 이제 인력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틀림의 원인은 좌우 레일의 부등치마죠. 한쪽이 균등치마 같으면 이제 고저가 생길 건데 오른쪽이나 좌측이 치마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부등치마에 의해서 수평 틀림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뒤에 나오지만 이제 침목 있고 레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뭐 이쪽 부분에 뭐 분리가 생기고 뭐 지방 상태가 안 좋아서 한쪽이 좀 이렇게 침하되는 그런 원인이 돼서 수평 틀림이 발생이 된다. 세 번째 이제 고저 틀림은 길이 방향입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한쪽 길이 방향에 이렇게 쭉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낮거나 또 높거나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차륜이 프렌즈가 타오르는 원인이 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사고 원인이 많이 되는데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목편을 2cm짜리를
이렇게 해서 실로 당겨서 낮은 거를 마이너스, 높은 거를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평처럼 직선부는 좌측, 곡선부는 마찬가지로 캔트가 없는 레팅 레일을 측정을 한다. 이 원인은 이제 길이 방향의 부등치마. 이음매 다 없었지만 이음읍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니까 이 부분에 이제 부등치마가 좀 많았다는 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네 번째 이제 방향 틀림. 한쪽 길이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틀려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횡저항력 이렇게 이 부분에 횡저항력, 종저항력이죠. 이 저항력이 약한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뭡니까 그 작은 굴곡이 일어나는 국부 틀림이라 그러죠. 그런 국부 틀림의 한 내용으로 보면 되죠. 이것도 이제 10m 줄을 당겨서 얼만큼부터 얼만큼 틀려졌느냐.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주로 이제 횡압이 약한 부분에서 개강 얘기했죠. 침묵하고 레일하고 합친 거 우리가 사다리를 우리가 개강이라 했죠. 그게 옆으로 이동하는 거. 여기 이제 편마모에 의해서도 생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면성. 이거는 좀 골치 아프다. 꼬였다는 얘기죠. 트위스트. 뭐 이것도 수평 틀리고 방향 틀린 정도가 고조만 틀린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상당히 복잡. 특히 완화곡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게 이제 완화곡선부에서 레일이 탈선이 많이 되는. 근데 이제 완화곡선부에서 보면은 이렇게 안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인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좌측인 경우 마이너스. 이렇게 평면 자체가 틀리는 게 좋죠. 그냥 한마디로 꼬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완화곡선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탈선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5가지 틀림이 있다는 것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UIC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이제 UIC 레일도 부설이 되어 있지만은 국제철도연합이라 가지고 파리에 본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뭔가 통일성을 기하자. 아까 얘기한 표준계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뭐 유럽으로 진출하려면은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남북한은 문제가 없는데 러시아가 관계관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가다가 그러면 가변 대차를 쓰자. 그래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그 개관 넓은 데서는 대차가 이렇게 벌어져서 갈 수 있도록 지금 뭐 실용화는 안 됐지만 좀 개발을 해놓은 상태죠. 그래도 재료도 뭐 레일이라든가. 왜냐하면은 그 나라에만 철도가 다니는 게 이제 뭐 이렇게 통과하는 구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국제 UIC라는 이런 UIC 레일도 있어요. 60. 그다음 궤도역학 참고하시고. 경량전철. 우리가 이제 요즘 대세가 지하철, 도시철도 그러면은 그전에는 이제 중량전철을 우리가 이제 뭐 무거울 중자 이렇게 중량철도 있고 가운데 중자도 있고 또 가벼울 경자 이렇게 3가지로 하는데 여기 이제 중량전철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운데 중자 중량전철을 쓰고 우리가 고속철도 일반 철도 같으면 이제 무거울 중자 쓰죠. 근데 그거보다 밑에 요즘 이제 대세가 도시철도가 기존의 뭐 선로를 연장해서 쓰는 경우 외에는 새롭게 건설하는 거는 다 경량전철로 간다. 라이트 레일 트랜스트라 해가지고 이 버스보다는 규모가 크고 지하철보다는 작은 중간 단계에 이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7, 8가지 있죠. 우리가 이제 현재 부설된 게 뭐 의정부 경전철 고무바퀴 AGT,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송선 그것도 고무바퀴죠. 이번에 신림선 개통된 것도 고무바퀴식 AGT. 이제 AGT가 고무가 있고 철제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5월 말에 지난달 말에 개통된 게 신림선이 이제 고무바퀴 달린 AGT다. 반송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철제 바퀴. 의정부 경전철도 고무바퀴죠. 거기 말썽이 많았죠. 이제 동절기에 장애가 많이 생겨서 미끄러워서
그 다음에 이제 용의경전철의 림 방식이라고 자기부상 비슷한데 그런 방식들. 그 다음에 이제 대구의 모노레일. 그 다음에 이제 노면전차가 우리가 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다 경전철의 일종이죠. 이게 이제 아마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아마 최초로 앞으로 한 4, 5년 후에는 지금 설계가 아마 올해 말인가 내년 끝나면은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은 한 3, 4년 내에 개통이 아마 최초로 이게 원래 조선시대 그 고종 황제가 노면전차 타고 가고 그랬었잖아요. 한 60년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60년대 후반에 이제 이게 없어진 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왜 경량전철이 이 장점이 많이 있어요. 비용이 이제 첫째 우리가 BC라죠. 수요와 비용 편익에서는 게 뭐 일보다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비용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경전철을 많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버스보다 큰 도시철도 시스템의 일종이라는 거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 내측 레일은 뭐 다 아는 거죠. 곡선 외측이냐 내측이냐. 노선 선정을 우리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가장 우리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주간 부서에서 구상 단계를 거쳐서 기재부로 우리가 이제 요청을 내면 기재부에서는 그 선별을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철도 국토교통부 때문에는 철도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 그다음에 공항 이렇게 이제 쭉 올리면은 우선순위를 넣어서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에서 그걸 선별을 해서 KDI 그걸로 이제 그 세종에 있죠. 거기서 예타 조사를 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노선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노바는 하지만 토공, 교량 터널, 부대 시설을 붙는 거. 시공기면은 이제 포메이션 레벨이라 그러죠. 우리가 FL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조가 이제 깎기 부분이고 쌓기 부분에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토사를 보면은 앞에 풍화토가 있고 토사가 있고 풍화, 면화경 이렇게 지층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지층이 어떠냐에 따라서 집안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기울기가 1대 1로 할 거냐, 1대 집안 상태가 더 좋은 경우에는 1대 0.7도 하고 0.5도 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산마루 축구도 설치하고 요거는 보통 쌓기는 1대 1.5로 많이 재질이 같으니까 이렇게 노즐은 앞에 얘기했죠. 여기 보면 이제 긴 노즐 레일이 있고 짧은 노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날개 레일이고 코 레일인데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앞에 이제 고속철도 분기기 보면은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너무 이제 좌표 있죠. 트램이라고 표시하는 거. 우리가 이제 다 똑같은데 장점이 많다는 얘기죠. 저상 트램으로 해서 굳이 지하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또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고가나 이게 바로 도로에서 이제 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매립형과 돌출형이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거는 버스하고 같이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요거는 이제 돌출형 다 이제 지금 하게 되면은 다 버스하고 이렇게 홍콩 같은 데 가면은 철도가 같이 다니는 매립형 궤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지금 무가선으로 해서 이건 지금 이제 가선이 돼 있는데 무가선으로 해서 하는데 충전에 배터리 한계가 있어서 보다 30km를 넘어가면은 한번 충전으로 지금 운행을 못해서 중간 부분에 좀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단선 운전 잘 알죠? 아까 얘기대로 열차 사고 고장을 해서 그 정상적인 상선 하선 복선에서 그때는 상선에 장애에서 못 가면은 건널선을 통해서 탄선 운전, 이선 운전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정청 레일이라는 보통 이제 25m, 옛날에는 10m도 있고 20m도 있는데 철도로도 운반하지만 자동차로 운반할 수 있는 한계가 25m. 그래서 우리가 정청 레일 한계 길이를 25m라 그러죠. 단행 운전은 기관차만 운행하는 거. 단면은 아까 얘기했죠. 레일 두 정면 두 면은 또 14mm 하방이 차량하고 닿는 면이다. 대기선은 일시 대기하는 선. 여기 이제 궤도에 이 차륜하고 작용하는 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수직력으로 있고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 있고 수평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차는 이제 뒤에 사진으로 설명할게요. 여기 대차죠. 여기서 핀이 있어서 객전하차를 올리면은 분리되는 자동차하고 틀리게 좀 고정대차, 고정이 돼 있다는. 그래서 곡선 통과가 좀 어려운. 그래서 슬랙하고 켄트, 특히 슬랙을 켄트는 뭐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이제 슬랙을 두는 이유가 고정대차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참고하시고. 대차간 중심거리가 있고 대차 축간. 그러니까 대차간은 앞대차하고 뒷대차의 간격이고, 여기서 말하는 대차 축간 거리는 앞바퀴하고 뒷바퀴 한 대차에 우리가 4.75 이하로 하게 되는 거 앞에 얘기했죠. 대피선, 대항열차, 배항열차. 이거죠. 이제 대항 분기를 봤을 때 분기계 포인트 전단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기계 전단이라고 하고 크러싱부를 후단이라 그러죠. 여기도 이제 포인트부를 전단, 후단인데 전단에서 후단으로 가는 걸 우리가 대항열차, 대항분기기라 하고, 후단에서 전단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배항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운행 차원에서 훨씬 배항 열차가 안전한 거죠. 이게 이제 이 부분에 통레일을 지나가니까 대항, 배항, 분기기 전단, 후단, 분기기 포인트 쪽 전단, 크로싱물 후단. 데드 섹션 우리가 이제 뭐 절연 구간이라고 사구간이라고도 하죠. 축을 쌓자서 사구간. 뒤에도 또 조금 나오는데 우리가 사구간이 대표적으로 지금 1호선에 서울역에서 남영역, 청량리에서 회기역, 그다음에 4호선에 남태령역에서 선바이역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국철에서는 교류 25,000볼트를 쓰고 도시철도에서는 직류 1,500볼트를 쓴다. 그러면 진입할 때 일정 구간을만 절연시켜서 우리 거기 지나갈 때 보면은 갑자기 객차내가 어두워지죠. 거기는 이제 타력에 의해서 전력 공급을 받지 않고 그럼 말 그대로 죽어 있는 전차선 구간이다 이거죠.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도상은 이제 뭐 토사 혼입률이 뭐 20 몇 프로 이상 되면은 전부 이제 자갈치기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토사가 섞여 있으면은 결국은 자갈 속에 토사가 일정량 이상 있으면은 자갈로서의 그런 역할을 못하는, 자갈이 반탕성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 물이 배수가 안 되면은 분리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갱환 바꾸는 거예요. 도상 두께.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침목 화면에서부터 FL면 우리가 이제 이걸 시군기면이라고 하는데 포메이션 대비라 그러죠. TION 해가지고 L이. 그래서 FL이라고 표현을. 여기서부터 침목 화면까지 높이인데, 이것도 이제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빠를수록 도상 두께가. 그래서 고속철도에는 뭐 300에서 350.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지관리 지침 50조에 도상 매트 있죠, 매트. 매트는 우리가 이제 왜 까냐면은 우리가 콘크리트 교량이나 콘크리트 위에는 매트를 깔아야지 이제 그 이제 소음 진동 때문에 그 소음 진동을 흡수하는 그거를 포함해서 두께 이제 매트가 깔린 경우가 있어요. 토공은 아닌데 교량 같이 콘크리트 위에 이렇게 나와 있고. 도상 저항력은 우리가 이제 행방향력 저항력이 있고 종방향력 저항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레일이 이렇게 있고 뭐 자갈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종방향력 저항력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행방향력 이게 저항력이 약하면은 아까 국부틀림이 일어나서 장출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은 500인데 이거를 지금 상향 조정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도상 저항력을, 횡장력을 측정을 해보면 보통 800에서 뭐 1200까지 이렇게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도상력은 도상 상태죠. 뭐 자갈이 부족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절기에 우리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국부틀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절기 오기 전에 자갈 부족한 데를 충분히 이제 도상 확보를 해서 도상 저항력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죠.